네, 여전히 3대 지수 상승불 잘 켜내고 있고요. S&P 500은 6,400위로 안착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 정우창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신고가 지속 경신, 금리 인하 단행 시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어딘가입니다. 오늘 CPI가 발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해진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신고가 지속 경신이라 함은 나스닥도 지난주 사상 최고치 찍었고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 내 종목들도 약간의 신고가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미국 증시에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간장에서 일본과 베트남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를 볼 때는 사실 이 주변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관세나 인플레이션, 금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일본과 베트남 증시가 이미 신고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관세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미국 증시의 이 월마트 같은 주식이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영역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분명히 지금 강세장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강세장의 분위기는 좀 확실한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건지 여기에 따른 좀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흐름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 CPI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이 CPI가 좀 발목을 잡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의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들을 보면은 기존에 좀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연준 위원들도 이제 7월 고용 지표 발표를 계기로 해서 좀 많이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파월이 아무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혼자서 이 대세를 막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부터는 다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증시가 올라가고 그것은 아니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당시에 경기 상황이 좀 어떤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금리를 인하했을 그 과거의 그 사이클들을 보면 70년대부터 98년대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표를 보시면 일주일로, 1개월 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금리 인하 후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제 평균화해서 나타낸 표인데요. 이제 100% 과거에는 계속 주가는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향후에도 주가는 조금 더 강세를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좀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인 인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은 비둘기파적으로 움직임이 좀 돌아선 듯 하고요. 사실 이번에 연준 위원 중에 쿠글러 후임으로 트럼프 충성파가 한 명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월 FOMC에서는 확실히 조금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도 계속 파월을 때리고 있으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CPI 발표로 물가 상승은 약간 좀 잠잠해진 것 같고 경기 침체도 아니다라고 짚어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조합이에요. 네. 예,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를 가고, 미국 역사에서 봤을 때도 오일 쇼크가 있었던 70년대 그때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지금 상황은 그때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어느 때와 오히려 유사하냐라고 봤을 때 경기와 기업 실적은 오히려 좀 양호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90년대를 조금
저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S&P 500의 EPS도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주가도 어떻게 보면 최고치 부근에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데 이럴 때는 95년부터 2000년, 그러니까 95년, 98년 금리 인하됐을 때 그때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금리 인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가 조금 슬로우 다운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됐을 때 금융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최근의 사례를 제가 표로 준비했는데 95년, 98년 그 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1기 때 19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때는 다 증시는 굉장히 좀 상승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금리를 내리면 시장 금리도 좀 많이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채권 장기채에 배팅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이런 국면에서 이제 금리는 크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올랐냐라고 봤을 때는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좀 좋은 성과를 냈었고 가치주보다는 좀 성장주가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요.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조금 가장 높이 올라간 차트가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국면에서는 나스닥이 가장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변이 없는 한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나스닥의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주식과 채권 중에서는 확실히 주식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짚어주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뭐 대형주 그리고 성장주 가지고 있는 나스닥 쪽을 주목하자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강세장에서 저희가 지지난주죠. 강세장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시총 1위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는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떤 국면에 있냐면 그 AI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AI 쪽에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AI 쪽에 조금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익 성장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종목을 좀 골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빅테크 실적을 볼 때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적을 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매출 성장률 39%로 빅테크 3사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지금까지도 올해 뭐 실적이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은데요. 향후에도 이런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적어도 시장 상승에서는 소외받지 않을 종목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메타의 이익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강도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22%, 그다음에 이익 성장률도 30%대가 넘는 성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AI를 통해서 지금 광고의 그런 노출수 확대와 광고 단가 상승이 좀 이뤄지고 있으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글라스라든가 이런 AI 쪽도 선도적으로 조금 투자와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메타에 대해서도 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AI가 이 사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좀 이제 잡아먹고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짚어주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각각 한 30%, 뭐 25% 정도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를 선택을 할 때는 좀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많이 못 올랐다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시장에서 AI 쪽으로 좀 돈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만큼 또 실적이 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좀 너무 과도하진 않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이
기업들이 너무 대중적인 기업이라서 좀 뻔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AI로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익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포지션은 희소성이 있는 기업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뭐 가끔은 뻔한 게 좋을 때가 있죠. 네,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고점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리 크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네. 분석을 나스닥을 강세장을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나스닥의 강세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 중에 가능한 종목들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여쭙겠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면 대형주 위주의 랠리였는데 소형주 쪽으로도 약간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포트를 약간 소형주를 좀 더 담아보는 식으로 바꿔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AI 쪽 관련해서 굉장히 변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어떤 분야에 조금 침해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좀 확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중소형주도 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제가 앞에 분석한 대로 대형주나 빅테크 위주의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균형적으로 대형주 빅테크는 꼭 포함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좀 이렇게 이해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